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딸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시댁 식구들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어요. 남편이 죽고 딱 5일째 되는 날이었죠. 남편과의 이별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 찾아온 딸아이와의 이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삶에 대한 의지는 사라지고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병들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았던 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딸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20년이 흐른 뒤에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됐죠. 우리 가족을 찢어놓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가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늘 품은 여자의 서슬퍼런 복수극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따지고 보면 저는 그 말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엄마는 저랑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건 너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테니까. 난 네가 저주스러워. 도대체 내가 엄마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런 저주 섞인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는 엄마 인생을 망친 나쁜 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일상처럼 매일 들어서 그런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 거라고 믿고 살았죠. 그렇게 저를 미워하던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엄마 손바닥과 바닥에는 먹다가 남은 수면제가 남아있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그 많은 양을 보니 다시는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상태를 본 저는 119가 아닌 다른 곳에 전화를 했거든요.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내 아빠라는 사람의 말을 전해주던 김 실장님이었죠. 저와 통화를 하고 1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으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엄마를 실은 그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 와 있던 김 실장님을 통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간단한 설명을 들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은 없었어요. 따로 부를 친인척도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가 친인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날 바로 화장이 돼서 경기도 어디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되셨어요. 저를 그렇게 저주하던 사람과의 이별이 이렇게 빨리 올 줄도 몰랐고 그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할 줄도 몰랐어서 눈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엄마랑 이별을 하게 됐음에도 너무도 담담한 제 모습에 김 실장님은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저는 되려 왜 자꾸 그런 걸 묻나 의아하기만 했죠. 그런데 엄마를 납골당에 두고 김 실장님이 데려다준 호텔에서 손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울컥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끌어올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거든요. 엄마, 엄마, 엄마. 정작 엄마 앞에서는 불러보지 못했던 그 호칭을 목 놓아 부르면서 침대 시트가 흠뻑 젖도록 한참을 울었어요. 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내게는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이별이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엄마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누군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게 더 가슴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 저는 김 실장님이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저를 돌봐주실 분과 함께 살게 되었죠. 저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는 저희 엄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우리 딸은 어릴 때 라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걸 봐서는 딸이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쉬는 날도 없이 저와 함께 지내셨지만 단 한 번도 가족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과 생이별을 한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더더욱 몰랐고요. 어린 나이에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빠는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버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아내도 있고 저 외에도 자식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첩이었던 거죠. 아빠가 왜 저랑 엄마를 보러 오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호주에 있는 저를 만나러 오는 것도 부인 모르게 왔던 것 같았어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는 고작 하룻밤 자고 가시는 게 다였으니까요. 하룻밤이든 열밤이든 사실 저한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김 실장님은 그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정을 조절해 저를 만나러 오신 건지 설명했어요. 정작 저는 궁금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회장님께서 희주 학생을 많이 아끼십니다. 그러니 이런 살인 열정도 감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희주 학생을 호주까지 보내신 것도 사모님과 다른 자녀분들한테서 보호하시려고 그러신 거고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한 말이겠지만 제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적어도 정말 나를 위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엄마와 저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아빠가 저를 찾아온 건 딱 3번이었어요. 저를 그렇게 아낀다는 사람치고는 너무도 궁색한 횟수였죠. 얼마나 저를 가족들한테서 보호하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빠의 아내가 제 호텔 방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네 엄마 닮아서 얼굴은 반반하구나. 그건 다행이네. 김 실장 시켜 그렇게 꽁꽁 숨겨놓더니 혼사 진행할 거라니까 바로 데려오는 걸 보면 네 아빠란 사람은 널 자식이 아니라 사업 미천으로 하는 게 분명해. 하긴 그 긴 세월 너한테 들인 돈이 얼만데 투자금은 뽑아야 하지 않겠니? 내일 저녁 6시 땡땡 호텔이야.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 혼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거다. 한국을 떠난 지 7년 만에 저를 불러들인 건 다름 아닌 결혼 때문이었어요. 남들은 결혼의 조건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제 경우는 돈이었어요. 서로 득이 되는 상대끼리 만나
자식 혼사로 든든한 동맹을 맺는 거였죠. 거기에 제 의사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그건 제 상대자도 마찬가지였죠. 선자리가 마련된 순간 결혼은 당연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 남자가 저를 보더니 살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많이 어려 보이시네요. 제가요? 그런 소린 처음 들어요. 23살 치곤 평범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자 표정이 미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아빠의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니년이 다 된 밥에 초를 쳐?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네가 뭐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나불거려. 너 그 집 장남이 차남한테 밀린 거 알고 그런 거지? 그 집 재산 손에 못 넣는 게 억울해서 파토낼 생각한 거 아니냐고. 치엄마 닮아서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암튼 이번 혼사 잘못되면 그때 네 재산날인 줄 알아. 네 애미 뒤따라가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사실 그 선자리는 제가 아닌 아빠의 큰딸 혼처였어요. 상대 집안 장남과의 혼사가 정해졌을 때 당연히 그 집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후계자는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는 호주에 있는 저를 불러들여 대신 시집을 보내려 했는데 하필 그걸 선자리에서 들켜버린 거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 일로 아빠 사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온 거 내 힘으로 취직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 도움 없이는 당장 머물 곳도 없어서 난감하기만 했죠. 그때 떠오른 건 예전에 저와 함께 살던 아주머니였어요. 호주로 유학을 떠나고 종종 전화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수년 만에 만난 아주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처럼 저를 무척 반기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셔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간 살아온 얘기와 아빠 큰딸 대신 선자리에 나갔던 일까지 모조리 털어놓자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광분하셨어요. 아주머니는 그동안 떨어져 살던 딸과 잠깐 만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남편감과 함께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 그런가 딸이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몇 시간 같이 있다 보니 금세 예전처럼 엄마와 딸로 돌아가더라고 했어요. 그리곤 헤어질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워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요. 부모 자식 간에 떨어져 지낸다고 그 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저 상황 때문에 묻어두고 사는 거지. 네 아빠도 속으로는 네 생각 많이 할 거다. 그러니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네 인생이 너무 가엾잖니. 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해줘. 아주머니 말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어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지금까지 본처 눈을 피해 돌봐주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김 실장님을 통해 아빠한테 제 뜻을 전했어요. 그쪽 남자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도 저도 서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저랑은 나이 차이도 있고 그 외에도 맞선 상대로 그리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니까요. 혹시 저희 집 사정은 알고 나오신 건가요? 후계자 문제요? 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 처지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저는 첩의 딸이니까요. 직접적인 제 표현에 놀랐는지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이내 그러더군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희주 씨는 멋진 사람이에요. 위로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라면 희주 씨처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장남이 동생한테 밀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남자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정략 결혼 상대라서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남자의 진솔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후계자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안심도 됐고요. 한번 어긋난 상황이라 양가 부모님 사이에는 냉기가 돌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 두 사람은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사이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 조건을 다시 합의하셨나 봐요. 저희 쪽에서는 차남한테 경영권이 넘어간다면 혼사를 진행시킬 생각이 없다고 맞섰고 시댁에서는 제 출신을 빌미로 사업 합병 규모를 더 키우셨어요. 결국 우리 쪽에서 합병 규모를 조정하고 시댁에서 경영권을 차남한테 넘기는 걸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두 사람한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지만 결국엔 그로 인해 비극이 시작된 셈이었어요. 결혼식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난생 처음 내 형제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평생 이름도 모른 채 살았으니 형제라고는 해도 시댁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저한테 낯설기만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시댁 회사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동안 차남한테 밀려있던 장남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수순이었죠.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상견례 때 처음 봤을 때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저로 인해 자기 밥그릇을 뺏기고 나자 아예 대놓고 성과를 부리더라고요. 제 친정 때문에 막무가내로 대들진 못했지만 말끝마다 빈정거리는 게 정말 재수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뿐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도 그러더군요. 아니, 오히려 저한테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서는 해탈한 사람처럼 시동생의 더러운 성격을 묵묵히 받아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시동생이 처음부터 동서한테 함부로 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동서가 시집오고 반년쯤 됐을 무렵 동선 친정 부모님이 하시던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처가 도움이 불가능해지자 그때부터 변했다고 말이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저와 다르게 동서는 시집 온 지 3년이 다 돼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서 더더욱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어요.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은 애가 없는 동서를 더 압박했고 시동생은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 아내를 지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제 남편과 시동생은 생김새며 성격이 너무도 달랐어요. 가만 보면 제 남편이 별종이긴 했지만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 남편과 그에 반해 시댁 식구들은 철저히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비록 출신이 비천하기는 해도 친정에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제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매번 그걸 느낄 때마다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아주머니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셔서 만난 날이었어요. 밥을 먹고 근처 백화점에 들렀는데 옆 건물 명품관에서 시동생이 젊은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걸 목격했지 뭐예요.
팔짱을 끼고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니 딱 봐도 내연관계 같았어요. 시동생은 수백만 원짜리 백을 그 여자 품에 안겨주고는 더럽게 생색을 내며 매장을 나갔어요. 뒤에서 저러고 다니면서 동서한테 큰 난리를 치는 걸 생각하니 제가 더 피가 끓더라고요.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온 저는 내내 갈등이 됐어요. 이걸 동서한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말이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혹시 이번 일을 빌미로 동서가 시종생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싶었거든요. 시집온 그날부터 차가운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살던 제게 동서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저를 사람 취급을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라도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고민 끝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서라고는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호칭을 제외하고는 늘 존대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동서도 제게 존대를 사용하고 있었죠. 저기 동서,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다가 도련님을 봤어요. 딱 거기까지 말했을 뿐인데 수화기 너머로 동서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옆에 여자가 있던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알고 있던 거예요? 매번 상대가 바뀌기는 하지만 바람을 피운 건 오래됐어요. 결혼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시댁 식구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제게 전해준 사람은 형님이 처음이지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고맙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도련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사느냐고요. 아니, 그보다는 자기는 외도과자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동서를 괴롭힐 수가 있대요?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줄 텐데.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니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솔직히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제 친정이 곧 망할 거라는 걸요.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도 숨기고 있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고도 시집 온 거니까 그 일양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기에 자기 남편의 외도를 알려준 윗동서 앞에서 이렇게 서글프게 우나.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누구를 가여워할 처지는 아닌데 말이죠. 제 바람과 달리 동서는 시동생의 외도 사실로 뭔가를 더 얻은 건 없었지만 동서지간인 우리는 전보다 많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을 앞두고 감기에 걸려 앓고 있을 때도 동서가 찾아와 배숙도 만들어주고 간호도 해주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 무렵 제 남편은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이 잦았고 아주머니 역시 일을 하고 계셔서 제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출산을 앞두고 여러모로 힘들어서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회사 내에서 시동생과 시동생을 두둔하는 직원들 때문에 남편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도요. 남편이 주도했던 사업은 시동생과 그 패거리를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했고 시아버지는 점점 시동생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자신이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맡게 된 이상 성과를 내려고 발버둥 치던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하고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빈 사무실에 쓰러진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망 원인은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주말이라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남편이 맡고 있던 일이 차질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출근했던 거라서 더 화가 났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해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출산한 지 2달도 안 된 터라 아직 몸 상태도 온전치 않았던 저는 100일도 안 된 딸아이를 안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이가 아빠 없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기가 막히고 숨막히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마저도 사치였다는 걸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와 아버님 비서가 제 품에서 딸아이를 뺏어갔거든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빈이 이리 주세요. 돌려달라고요. 생떼 같은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천박한 천년 딸 주제에 네가 우리 가문 핏줄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 친정에서도 이미 너 버린 지 오래야. 내 아들 뒤를 봐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사업 몇 개 말아먹었다고 선 털고 돌아선 게 네 아버지라고. 내 아들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네 꼴을 보고 살아야겠니? 천박하고 더러운 종자를. 소송을 걸든 뭐라든 네 멋대로 해봐. 그때 니들 결혼할 때 네 친정에서 했던 약속들 죄다 걸어서 소송 걸 테니까. 고작 천년딸 하나 살리자고 네 친정에서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할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렇게 저는 눈앞에서 딸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뺏겼어요. 김 실장님을 통해 아빠한테 연락을 했지만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돈 때문에 저와 제 딸을 시댁에 보내는 게 동의한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울다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 집으로 찾아오신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정신 차려. 네 딸이 그 인간들 손에 잡혀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 때야. 어떻게든 딸 찾아올 궁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 그래야 버틸 힘이 나지. 나도 너처럼 내 딸 뺏겼을 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딸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안아보고 하잖아. 아줌마가 네 마음 왜 모르겠니? 내 속으로 널 낳지는 않았지만 어린 너랑 살게 된 순간부터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희주야, 아줌마를 봐서라도 제발 한 숟갈만 뜨자. 어? 제 가족도 버린 저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주머니는 친딸처럼 옆에서 걷어주셨어요. 저 때문에 생계도 포기한 채 말이죠. 아주머니 덕분에 기운을 차린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형님, 저예요.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식구들 몰래 하느라 이제야 짬이 났어요. 길게는 통화 못해요. 집에 어머님 사람이 있어서요. 형님, 예빈이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어머님께 제가 맡아서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형님이랑 예빈이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빈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빈이는 꼭 형님 품에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버티세요. 아셨죠? 아마 동서는 모를 거예요. 그날 동서의 전화 한 통이 제가 2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건 살고 있던 아파트와 몇천만 원 정도의 은행 잔고가 전부였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방편은 이 돈에서 해결해야 했죠. 남편 장례식이 끝난 후로 친정에서는 연락도 없었어요. 김 실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이미 퇴사했다는 말만 하고는 더는 제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 곁에 아주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카페라도 시작할까 했는데 아주머니가 말리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확실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뿐이라며 집은 팔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세를 놓고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라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어요.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아주머니 조언에 따라 가전제품과 가구도 업자를 통해 넘겼는데 워낙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던 탓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긴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영어학원 강사로 취직을 했어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학원 운영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8년간 강사 생활을 한 저는 그 사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팔아 학원을 차렸어요. 제가 일하던 학원 원장님한테 교재를 총괄하는 업체며 인테리어 업자까지 소개를 받을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학원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딸은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하잖아요. 고작 2달 품고 있다가 뺏겼으니 이제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얼굴을 못 알아볼 게 뻔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멀쩡히 지내다가도 한 번씩 칼로 가슴을 헤집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꿈에라도 나오는 날이면 며칠을 끙끙 앓고 넘어가곤 했고요. 그래도 동서가 내 딸을 키우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학원을 운영하며 남편이 남겨준 유산에 10배도 넘는 돈을 모았어요. 그러는 사이 친정아빠는 돌아가셨고 제 앞으로는 최소한의 유산이 남겨졌어요. 그 유산을 전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실장님이었어요. 오래전 제게 퇴사를 했다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던 사람이 여전히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달라진 거라면 지금은 그 집 아들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 실장님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빈이 한국 들어온 거 알고 있어? 그 집 둘째 며느리가 미국에서 키우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더라고. 설마 몰랐던 거니? 통 연락을 않고 살았던 거야? 그게 어느 대학이에요? 전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글쎄, 거기까지는 나야 모르지. 한번 알아봐줘. 며칠 뒤 김 실장님은 제 딸이 다니는 학교와 전공,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묘하게 애 아빠와 제 얼굴을 닮은 딸아이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내 딸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김 실장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딸아이가 다니는 대학으로 달려갔죠. 학생들한테 물어 제 딸이 다니는 과 건물 앞에서 무턱대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며칠을 잠못 근무를 하듯 기다렸는데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혹시 예빈이 엄마냐고요. 얼굴을 보니 김 실장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 얼굴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 사이 얼굴이 변한 건가 싶어 여학생 얼굴을 살피는데 여학생이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예빈이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여학생은 학과 건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적어보낸 장소는 다름 아닌 어학학원 내 카페였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장소를 제가 다니는 학원 건물로 정한 거였더라고요. 딸아이가 피하려 했던 눈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제 딸한테 기사를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제 앞에 나타난 딸은
남편과 저를 적절히 섞어놓은 듯 닮아 있더군요. 차마 앉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니 딸아이가 먼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었어요. 엄마라고요. 그제야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피멍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또 봐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손바닥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딸 얼굴에 볼을 비벼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읊조렸죠. 그러자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나랑 떨어져 살게 됐는지 아니까요. 작은 엄마 때문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니? 나한테서 널 뺏어간 건 네 할머니야. 작은 엄마는 나 대신 널 키워준 것 뿐이라고. 그러자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찐가에서는 저랑 엄마랑 살게 두려고 했는데 작은 엄마가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서가 제 딸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출신도 천박한 첩의 딸한테 이 집안 핏줄을 키우게 할 수는 없다고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말은 시어머니가 제게서 딸을 뺏어갈 때 하셨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시어머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살가웠던 동서가 지난 20년간 나와 내 딸을 갈라놓은 주범이란 사실에 치가 떨렸거든요. 믿기 힘든 사실에 할 말을 잃고 있었더니 딸아이가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그보다 엄마가 봐야 할 게 있어요. 딸아이가 건넨 봉투 속에는 제가 결혼을 하던 당시 양가 부모님들이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조항의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엔 우리 부부가 이혼했을 때 그리고 사별했을 때 양가에서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인지도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받아야 할 액수가 말이죠. 그 금액은 살면서 제가 만져본 적이 없는 액수였어요. 작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작은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가 날 키우는 조건으로 엄마가 위자료 문제를 덮기로 한 거라고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연락하면 엄마가 위자료 소송 들어갈 거라고. 그 말에 작은 아빠가 이혼을 포기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요. 이거면 엄마가 날 그 집에서 빼내줄 수 있는 거죠.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고인 딸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김 실장님한테 전화해 당장 우리나라 최고 로펌과 연결해주지 않으면 유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콧방귀를 뀌던 김 실장님은 내 손에 양가 부모님이 혼인을 빌미로 맺었던 계약서가 있다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 중이라고 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그 계약서 안에는 양가 모두 꽤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자기들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본가의 도움을 받아 시댁에 소송을 걸었어요. 내 몫의 위자료를 받으려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동서한테도 소송을 걸었어요. 지난 20년간 우리 모녀를 갈라놓고 중간에서 내가 위자료를 못 받도록 공작을 꾸민 거에 대한 소송이었죠. 그리고는 바로 시동생 집으로 가서 내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집에는 제 딸과 도우미 아주머니뿐이어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지만 몇 시간 뒤 동서가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그래서 곧 도착할 소장이나 기다리라곤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뒤 소장이 도착했는지 얼마 뒤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집으로 당장 오라고요.
안 그래도 한 번은 단판을 지어야 해서 찾아갔어요. 본가에는 시동생과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네가 이제 아주 미친 개로구나. 감히 우리 집에 소송을 걸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출신도 비천한 걸 받아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요? 무슨 은혜요?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년 전엔 어머님 말이 먹혔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출신이 비천해?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더 비천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보다 어머님은 지난 20년 동안 둘째 며느리 세치혀에 놀아나고도 억울하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우리 예빈이 동서가 키우는 조건으로 소송 포기했다고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거 동서가 중간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난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 없었으니까요. 양가 집안 간에 쓴 계약서도 이번에 알았는데 소송 걸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자 동서가 다급하게 제 말을 막으려 들었어요. 형님, 소송을 한다 한들 형님 힘으로는 무리예요. 괜히 어머님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뭐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거야? 진짜 웃기지도 않네. 난 이번 일이 동서가 벌인 짓이란 걸 알았을 때 도대체 왜 동서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 그래서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 동서, 내 남편을 오랜 시간 짝사랑했었었다며? 도련님이랑 결혼한 것도 어떻게든 내 남편한테 옆에 붙어있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라며. 동서는 자존심도 없어? 자기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한 남자 때문에 천하의 개차버린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하게. 정말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그렇게 남편 형으로라도 내 남편을 보니까 행복했어? 다른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사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땠냐고. 좋았어? 아니면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나랑 내 딸을 찢어놓은 거니? 말해봐. 그러자 동서가 눈에 불을 켜곤 대답했어요. 그래, 너랑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고. 나는 안 되는 그 자리에 너처럼 천한년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닮은 그 딸이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했다. 내 남자를 뺏어간 니년 속을 갈갈이 찢어놓고 니년 딸까지 데리고 사는 맛이 얼마나 고소하던지. 넌 아마 모를걸? 동서의 말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뒤늦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동서는 자기가 뱉은 말을 수습하려고 되도 않는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현재 저는 시댁과 동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시댁에서는 제게 넘겨야 할 위자료와 그동안 제게 비밀로 해왔던 제 남편 몫의 회사 지분 때문에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김 실장님 말이 한꺼번에 그 돈이 빠져나가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하더군요.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세상에 중소기업이 그런 타격을 입고도 살아남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변호사를 통해 자꾸 합의를 요구하는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자기들 때문에 지난 20년을 딸아이와 생이별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라뇨. 어림도 없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확실히 전했어요. 합의는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내 쌍에 계약서 폭로하고 회사를 아예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아셨어요? 늘 냉랭하던 시어머니도 돈 앞에선 어찌나 비굴하게 굴던지 이럴 때 보면 있는 사람들이 더 굽실거리는 걸 잘한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녀의 인생을 새치어로 망가뜨린 동서는 현재 시댁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정에서도 문전박대 당하는 처지라고 하더군요. 저와 얽힌 소송은 물론 시댁과 얽힌 소송까지 있어서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이 모든 게 자기가 저지른 짓이니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요. 생각 같아선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직은 서로가 낯설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니 언젠가는 평범한 모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록 태어나던 순간부터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딸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살아보려 합니다. 저한테 용기를 좀 주세요. 그러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